자, 오늘 우리가 할 작품은 정석가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고려 가요의 장르 중에 하나다. 장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고 갈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 정석가라는 뜻은 뭐냐면 이 정이라는 건 징을 얘기하는 거야. 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석은 돌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요, 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징과 돌의 노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단순하게 징과 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여기서는 정석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님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임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가자면, 여기서는 임이라는 건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뭘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 임금. 이거는 미리 알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정석가라는 건 이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알고 들어가면 돼. 그럼 선생님 갑자기 왜 사람, 뭐 임금이 왜 나오나요? 이게 이제 후대에는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러니 자꾸?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는 이게 일종의 궁중에서 이제 불러지기도 했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들도 이 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이런 태평성대나 아니면 왕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 정석가가 구전이 되었던 작품이야. 구전이 됐다는 얘기는 이걸로 하고, 처음에는 정석가가 구전이 되었어. 구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와 뭐로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 입과 입으로,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훈민정음 알죠, 얘들아? 훈민정음 이후, 기록 이후, 이제 요때 이후 정착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가. 참고로 이거는 고려시대 때 작품인 거죠. 그런데 이게 훗날에는 조선시대 때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것을 조선시대 때는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사랑 이야기거든. 물론 뭐 약간 처음 1, 2연 부분에서는 무슨 왕을 예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태평성대를 다루긴 했지만 어쨌든 남녀 사랑 이야기란 말이야. 미리 쌤 스포라면.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 내용 자체가 막 사랑 이야기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남녀 상열 지사라고 불러요. 남녀의 스캔들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구분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가 언제부터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가 된 이후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돼. 자, 일단은 요거 첫 번째 알아두고요. 두 번째도 우리가 이 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것도 알아보자. 지금 선생님이 뭘 알아보자고 했냐면 이거 지금 고려가요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특성을 좀 잠깐 더 알아보자는 거야. 잠깐만. 요렇게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잠깐 고려가요 특성 가기 전에 우리 앞서서 제망매가 할 때 기억나니? 그때 이제 상고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삼국 있었죠. 그죠? 요때는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삼국시대 때는 향찰이라는 글자로 기록이 됐었다고 했죠. 근데 삼국시대 다음에 고려가 나오고 요때 이제 유명한 게 고려가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조선과 여기 사이에 경기체가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고려가요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요 특징. 어차피 왼쪽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 한번 기록해 주고요.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고 학교 거랑 좀 비교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 고려가요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에 어떤 향유층이 불렀냐면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야. 평민들이 부르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민요적인 느낌이에요. 민요적 시가. 그래서 원래 고려가요는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고려 속요라고도 불렀고요. 여요라고도 부르고요. 장가라고도 불렀는데요. 고려 속요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야. 아이고, 이게 뭐죠? 잠깐만 얘들아. 속요라는 거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속된 이야기다 라는 뜻이야. 속된 이야기. 속된 이야기라는 건 좋은 뜻은 아니잖아. 약간 좀 내용이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는 고려시가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고려가요는요, 두 번째 특성. 고려가요는 넓은 의미의 소리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고려에서도 시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죠? 고려 시가도 포함이 되더라. 고려가요 안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고려 무렵에 경기체가도 있거든요. 조선시대 초기와. 근데 이거는 고려가요에 놓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대체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아무래도 평민들이 썼기 때문에 사랑, 어떤 인간의 애완, 여기서 애완이라는 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애완이 되겠죠? 이런 것이나 또는 즐기는 것, 향약적인 그런 어떤 정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제일 중요한 건 일반 평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다. 아마도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 가요잖아요. 가요. 그죠? 사실은 그 당시에 불렀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 멜로디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특징들이 다 보이거든요. 응? 어떤 특징들이 다 보이냐면 후렴구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후렴구. 그죠?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요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후렴구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후렴구가 있고요. 또 여음구라는 게 또 있어요. 여음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리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후렴구와 여음구는 어떤 뜻은 없어. 그러니까 훗날의 어떤 리듬감과 일종의 운율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 아,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고 아마 어떻게 가요처럼 민요처럼 불러졌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특징. 평민이 쓰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시조 읽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작품에서는 정약용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작가 미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려가요도 마찬가지야. 일반 평민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자층이 다들 대체로 알 수가 없어. 미상이다 라는 것 기억하세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대체로 미상인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알아보자. 여섯 번째 특징. 대체로요, 고려가요는요, 3음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3음보 형식. 3음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 그리고 약간 이제 뭐 굳이 글자 수까지를 한번 그래, 글자 수 일단 넘어갈게요. 대체로 3음보의 형식이냐. 3음보가 뭐예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분연체. 분연체라는 얘기는 연이 구별이 되어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선생님, 그 서사
얘기하다가 서사시 있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서사시는 연이 나눠져 있지 않아. 줄글처럼 소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사시는 한 권이 끝날 때까지 시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연 구별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거를 분연체 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고려가요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멈추기 기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학교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핵심 정리 미리 보자. 이 시는요, 고려시대 때 불러졌던 고려가요고요. 그리고 성격을 보니까요,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민요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작가층이 평민이기 때문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감정, 이별,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다뤄져 있죠. 그래서 서정적입니다. 그죠? 자, 형식은 전 6년의 분연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시를 한눈에 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6년으로 이루어진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6년의 이런 모습의 시의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 네.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도 좀 볼게요. 과장법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역설법, 반어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따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과장법, 역설법, 반어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장은 지나치게 이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역설은 처음부터 문장 구조가 말이 안 돼. 근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의미가 되는 것. 반어법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율은 일단 사문법 고려가의 특성이 그렇다. 그리고 글자 수는 3글자, 3글자, 4글자가 있습니다. 자, 제재, 소재는 임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정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과정이 아니죠. 정석과정. 네, 선생님이 정과정을 헷갈렸어. 정석이라는 건 진과 여기서는 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가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임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주제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임금에 대한 또는 첫 번째, 그 대상이 임금일 수도 있어. 1년에서는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 다음에 2년에서는 태평성대. 나라가 평화로운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이미 임금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임.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영원 이렇게 된다. 자, 특징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고려가요가 그냥 너무 정서적으로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했대. 그러니까 약간 놀고 먹고 이별, 님과의 그 처절한 이별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모습이다. 좀 진지하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논리를 제기한대요. 바로 역설적인 거죠. 이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용으로 가볼 건데,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내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정석가에서는 총 분연체 고려가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6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연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뭘 얘기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라. 자, 딩하도라. 그래서 딩하도라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딩하도라. 여기 표시가 딩하도라 여기 있죠. 아까 딩은요 바로 이 정을 얘기하는 거 쇠. 그죠? 아마도 무슨 악기 종류인 것 같아.
돌은 이 돌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축하건대 이게 금석 악기인 진과 경세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정의 대상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딩과 돌은 정과 석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딩하도라, 즉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사람의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 임이 되는 거고 사람 이름이야. 두 번째는 임금이 될 수도 있어. 임금. 자, 왜 그런지는 이 뒤에 해석을 보면 좀 알아요. 당금의 개샹이라 지금 개샹이다. 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라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 행이 서로 뭐가 됐습니까? 반복이 돼가고 있어요. 반복. 반복은 당연히 뭘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운율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왕성대의 노지와 지다. 자, 노니와 지다라는 건 놀고 싶습니다. 선왕성대에 놀고 싶대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 선왕성대라는 것은 바로 태평성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이 시의 주제가 나라가 평화스러운 것을 노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는 태평성대를 지니고 싶습니다.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는 이게 노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죠? 이게 일종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궁중에서 악장가사, 아까 기억나요? 궁중 음악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임금 얘기가 나오지. 왜 그러냐면 그 다음 2연부터는요 이제 막 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 근데 갑자기 1년에 왕에 대한 얘기라고 태평성대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궁중 음악으로 썼겠다. 그럼 왜 썼겠습니까? 당연히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태평성대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라가 잘 되기를 비는 노래, 이게 송축가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내용은요, 바로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생각을 하건데 원래부터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마도 첨가가 되었을 것이다. 첨가. 이 부분이 첨가가 되거나 추가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까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후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첨가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2연부터 보겠습니다. 사삭기 세모래. 자, 사삭기라는 건 부스러진다, 파삭파삭 이런 뜻이에요. 세모래라는 거는 뭐냐?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모래에 부서지는 거. 우리 모래를 잡고 이렇게 휘날리면 쓱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거야. 벼랑에 나는 이거 해석해볼까?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스러진 모래가 벼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나라면서요. 얘는요. 일종의 뭐라고 했어? 여운구입니다. 여운구. 뭐라고요? 여운구. 얘는 의미가 없어. 노래가 있었고 악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여운구고요.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할 땐 여기까지만 보세요. 모래가 부서지는 또는 바삭바삭한 그런 벼랑이라는 곳에 벼랑 끝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삭기 세모래 나는 얘 의미 없다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아. 자, 각 행이 또 반복이 돼요. 운율감 형성입니다. 여기 시에서는요. 계속해서요. 이 행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모래가 요거 잠깐 해석해 볼게요. 아니 모래가 어디에 있어요? 벼랑 끝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요.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모래가. 벼랑이 있으면 모래가 어떻게 돼? 밑으로 후루룩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 뭔가 이제 느낌은 듣더라도 생명이 뭔가 살 수 없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곳이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야. 거기에 뭐 할까요? 볼까? 거기다가 구운 밤 5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이라는 건 우리 밤 있잖아. 먹는 밤. 먹는 밤을 5개 정도를 심고 싶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그냥 밤을 심어도 밤나무가 안 자랄 텐데요. 이미 구웠어. 그러면 그 밤이요.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자랄 수가 없어요. 구운 밤은 생명력이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생명력이 없는 대상을 글쎄 뭐 하고 싶대요? 심고 싶대요. 어디다가 심고 싶다는 거야? 바로 여기 지울게요. 바로 어디다 심고 싶다는 거야? 이 벼랑에다 심고 싶대. 너무 이상하죠?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생명이 살 수 없는 이곳에다가 뭘 심는데요? 구운 밤을 심대. 구운 밤. 구운 밤을 심고요. 그것을 자, 뒤에 나옵니다. 구운 밤을 심는데요. 이것도 생명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밤이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밤이 여기서 그 밤이라는 건 구운 밤입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우미가 돋다라는 건 싹이 돋아 상 나것이야. 싹이 나야만. 싹이 난대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냐고요. 나올 수 없잖아요. 구운 밤이 싹이 날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바로 요게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그죠? 얘가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그쵸? 구운 밤이 죽은 건데 그리고 심은 장소도 생명을 살 수 없는 곳에 그걸 심으면 어떻게 싹이 나? 못 나잖아. 그지? 근데 역설은요. 일단 문장은 잘못됐어. 근데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역설이야 일단. 여기서는 역설도 사용이 되었지만 일행과 이행이 반복이 사용이 되었으니까요. 반복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어떤 특정이 있었다겠죠? 과장도 사용이 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밤이 싹이 나야지만 또 반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 밤이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지다. 자, 요거 무슨 뜻이냐면요. 여해와진다라는 것은 이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말로. 즉 이별을 얘기하는 거래. 근데 봐봐. 아니 유덕이 하신 님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시에서는 그 이미 두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정석가에서 정석이라는 게 하나는 누구예요? 임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정석딩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하는 어떤 임이야. 그죠? 그 임하고 이별한대. 이게 뭔 소리야? 이별하고 싶어 이 사람? 아니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반어법이야.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요. 이 벼랑 끝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벼랑 끝에 뭔가를 심어요. 구운 밤을 심어요. 이것도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걔가 글쎄 싹이 난다면 자기는 뭐 할 거래요? 임과 이별할 거래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연 생태계정에 그럴 수 없죠.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이별하고 싶냐? 아니, 반어가 사용된 거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이걸 심는데 거기에 이게 싹이 나면 나는 님과 이별을 한대요.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누구를 사랑하겠다? 그 임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할 때 난 너랑 이별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 두 반어적인 표현이자 그렇게 되죠? 그럴 리가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이거를 키우겠다, 싹이 난다 역설적인 거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반어적인 말도 생각해보면 나는 님과 사랑은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 진실한 의미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역설과 반어가 다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에 두 번째 연에서 말하는 이 패턴이요. 그 뒤부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뭐만 바뀌어서 소재만 바뀌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다 쓸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 이제 2년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자꾸 이 소재만 바뀌어요. 소재만 바뀌고 이것이 뭔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해요. 제시를 한다고요. 그죠? 이거 역설이겠죠. 아마도 제시를 함으로써 그것이 뭐가 됐을 때 나는 님과 이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별해요? 안 하죠. 반어적으로 얘기해. 왜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에게는 즉 무슨 얘기다? 어떻다? 님과 이별할 리가 없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겠다라는 이런 패턴이 끝까지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로 소재를 삼았을까? 이번에는 옥으로 할 거래. 옥 알죠? 보석 중에 옥입니다. 옥으로 련사고질 사교이다. 여기서 이 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꽃을 얘기하는 거야. 꽃 중에 연꽃. 옥이라는 것은 약간 푸르름한 그런 종류의 보석 같은 건데 우리 그 옛날 할머니들 비녀 보면은 왜 이렇게 초록 색깔의 비녀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연꽃을 새길 거래요. 연꽃을 거기다가 새긴대요. 연꽃을 사교이다라는 건 새길 거다 이런 뜻이야. 역시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은율감 형성하죠. 그리고 나서 바회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야. 바회 위에 여기는 위에 접두하여이다. 접두하여라는 얘기는 접을 붙일 거래요. 왜 이런 거 있거든요. 꽃 중에요. 꽃 같은 거 있어. 그러면은 그 꽃에 이렇게 꽃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게 물 있는 그 화분이나 이런 데 딱 꼽아놓으면 이게 살아나거든. 이게 접한다라고 해. 뭐 접두를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옥으로 만든 곳에 거기다 연꽃을 새기는 건데 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요 거기 위에다가요 지금 일단은요 얘도 생명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옥으로 연꽃을 새긴다고 했는데 얘도 생명력이 당연히 없죠. 이게 연꽃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글쎄 얘를요 그렇게 새긴 그 연꽃을 이게 연꽃 뭐 이렇게 생긴 건가? 이를 갑자기 바위에다가 접을 붙인대. 얘도 바위도요 생명력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접을 붙인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똑같아. 아까랑 역설적인 상황이야. 자, 옥으로 만든 연꽃을 생명력이 없어요. 네, 생명 없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붙인대요? 바위에다가. 바위. 살게 한대요. 근데 여기도 지금 생명력이 없고 여기도 생명력이 없는데 여기 뭐가 사용이 된 거야? 역설이지, 역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 고지, 여기서는 꽃을 얘기하는 거야. 그 꽃은 이거 아까 이제 접한 그 꽃이야. 바위에다가. 그 꽃이 뭐 하면은요? 그러니까 옥에 생긴 그 꽃이 바위에 이제 해서 얘가 자라나면 삼동이라는 건 새 묶음입니다. 새 묶음으로 그것도 또 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피어나야 되는데 새 묶음으로 그 연꽃이 피어나야지만 여기서 또 반복이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거래요?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대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거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유덕하신 님과 여애이다 반복됐죠? 여기도 지금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후렴구나 아니면은 이 조음구, 영음구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후렴구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 화자의 정서가 가장 집약이 된다는 거야. 화자의 정서 집약. 가장 하고 싶은 그 말, 진짜 주제가, 인과 이별하는 게 아니죠. 이별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하고 싶다. 그죠? 반어적으로. 그래서 유덕하신 인과 이별하고 싶다? 아니요. 이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 반어적인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자, 이번에는
또 뭐로 소재로 삼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무쇠로 털익을 말아. 나는 이거는 의미 있어? 아니요. 얘는 의미 없습니다. 자, 무쇠라는 건 말 그대로 무쇠야, 무쇠. 철을 얘기하는 거야, 무쇠. 그 무쇠로 뭘 하겠대요? 관복을 뭐 하겠대요? 재단한대, 만든다는 거야. 자, 무쇠, 철로 옷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충 이 시를 쓴 화자, 즉 작가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단서는 뭐 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어떤 장교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작가의 신분을 좀 예측할 수 있다. 자, 무쇠로 옷을 만들 거래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말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털새로 주름을 박고이다. 자, 주름, 이제 옷을 만들 때 주름을 박잖아요. 근데요, 뭘로 주름을 박고 싶대요? 털로 만든 거. 털새라는 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네요. 털실을 얘기하는 거야. 털실, 즉 철로 만든 실입니다. 그걸로 주름을 박을 거래요. 자,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것으로 옷을 만든대. 그럼 선생님 이거 옷이요? 옷 갑옷입니까? 아니요. 그냥 일반 입는 간복인데요. 일단 그 간복을 철로 만들 수가 있을까? 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중세시대 저기 유럽이면 아니라고요. 그냥 옷인데 그걸로 옷을 만들 거래. 이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옷을 철로 만든 실로 그 주름을 박을 거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역설적인 상황이야. 어떻게 무쇠로 옷을 만들어? 그죠? 관복을 만들고 또 이 관복을 만들 때요. 자, 쇠로 만든 실로 이게 박을 거래. 이거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그 옷은 뭡니까? 털실로 박고 만든 자, 철로 만든 그 옷이죠. 다 헐엇이야. 그 옷이 다 찢어지고 다 떨어져야지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유덕하신 님과 뭐 하겠다? 이별하겠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니 얘들아? 이게 금방 찢어지겠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거 일종의 반어다. 반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어. 또 반복하고 있어.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나는 이별할 거야. 아니, 근데 실제로는 이별하지 않을 거죠. 내 마음 솔직한 마음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 갔죠?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무쇠로 이거 무쇠로 그 쇠입니다. 쇠.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만요. 자, 무쇠로 한 쇼를 지어다가 자, 무쇠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쇠로 또는 한 쇼를 뒤어다가 큰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반복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 쇠로 만든 큰 쇠로 만들어서 무쇠가 어디 있냐? 털슈산의 노호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털슈산은 바로 아까 털실 기억나요? 아, 철로 만들어진 숲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숲이야. 자, 여기에서 무쇠로 한 쇼가 뭐냐면은 소입니다. 소. 큰 새가 아니네. 근데 이거 조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거 큰 새가 아니야. 무쇠로 소를 만들 거래. 소. 이런 소 진짜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그 소를 풀어놓을 거래. 어디다가? 털수산에 풀어놓을 거래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 있는 나무가 있는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쇠 뭐예요? 철로 만들어진 그 소 같은 거죠.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 털초를 먹어야지만 털초는 뭐예요? 이것도 쇠로 만든 풀이야. 먹어야지만 또 이거 반복이 되었어요.
유덕하신 님이 올 것이다. 자, 일단 불가능한 상황 얘기해보자. 자, 쇠로 만들어진 소 있어요? 없죠. 근데 얘를요, 털슈산에다가 저 키울 거래. 털슈산 있어요? 철로 만들어진 산 있어요? 없죠. 그리고 털초로 먹일 거래.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한 상황 제시했어요. 역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다 먹으면 나는 님과 이별을 하겠다. 즉 반어. 그죠? 영원한 사랑을 이겠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죠? 상상력이 재미가 있네. 자, 그 다음. 자, 여기요. 되게 중요한 데입니다.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왜 중요하냐면, 혹시 너네, 아이고야, 지금 선생님 딱 40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서경별곡이라는 시 혹시 알아요? 서경별곡? 자, 여기 잠깐 서경별곡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요. 서경별곡. 이 서경별곡이라는 거는, 서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별을 하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 이곳이 평양인가? 뭐 그런 내용의 시야. 남녀의 사랑 이별을 다룬 그런 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 이 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고려가에 나오는 이 서경별곡에서 나왔던 그 구절이 똑같이 여기 사용이 됩니다. 거기 이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지금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석가의 6년에 나온다고. 이거 뭐야? 이게 뭔가요? 표절인가요? 네, 표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상을 했을 때 어쨌든 고려가요는요. 처음에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졌어요? 기록된 걸 찾을 수 없었다고 했지. 구전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무래도 구전되는 과정에 첨삭, 새롭게 플러스 되고요. 중복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게 유행가였대. 그러니까 그 부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또 첨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내용이 길면은요. 끊어서 들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유행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자고. 구슬이 바위에 디디신들. 자, 구슬이는요. 말 그대로 진짜 구슬이야. 구슬. 깨끗한 구슬이 있죠? 그 구슬이 바위에, 여기는 바위야, 바위.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우리 생각해보자. 어떤 일 있죠? 깨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자, 이 구슬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게요. 구슬. 뭐 깨끗하잖아. 구슬은. 그죠? 그죠? 이거는 약간 믿음, 사랑 이렇게 갖고 가자. 구슬이 바위에 디디신들 깨진들. 그러면은 구슬이 깨지게 된다면 이 바위에 깨지는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겪는 인생의 어떤 장애물, 시련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디디신들 이거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게 된다면 깃히든 그칠이까 여기서 깃히든이라는 게 뭐냐면 끈이야 끈. 자 우리가 구슬 만들어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뭐 만들기 선생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잠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깃히든이라는 거는 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슬을 가지고 비즈 공예할 때 여기 사실 이렇게 투명한 낚시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이런 바위에다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유리니까 깨지겠지. 근데요 여러분 이 낚시끈 뭐 그때는 낚시끈이 아니었겠지만 이 끈은요 아무리 내리쳐도 끊어질까요? 칼로 자르지 않으면 안 끊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끈이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뭐죠? 서리법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끈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 갔죠? 질문했으면 서리법이에요. 물음표가 없어도요. 자, 그 다음. 즈문해를, 여기서 즈문해라는 거, 즈문이라는 건 천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의 해를, 외오공, 외로이, 여신들 살아가는 듯. 즈문해를 외오금, 여신들 살아가는 듯. 신이 뜻 그치리까? 라고 했어. 신이 뜻 그치리까? 신이 뜻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자, 신이 뜻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여기 후반부에서는 즉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기는 근데 역설이 있을까요? 여기는 의외로 역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반어와 역설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반어와 역설은 없고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그렇잖아. 구슬은 깨질 수 있지만 끈은 깨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 자기도 그 끈처럼 어떻게 그 믿음은 끊어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이 얘기는 또다시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좀 의미를 구별해주면 좀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어디까지 나타내냐면 이렇게 잠깐만 선생님이 연결해 줄게요. 왜냐면 여기는 연이 하나로 묶어 있긴 한데 조금 나눠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연은 같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처럼 어떤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죠? 여기를 전반부로 갈게요. 전반부도 어떤 상황을 제시했어요. 즉 구슬과 어떤 사랑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반부는. 그래서 그 사랑, 즉 그 끈이 끊어지겠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를 전반부라고 보고 여기는 후반부라고 볼게요. 그럼 후반부 결론에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돼? 천년을 어떻게 산대요? 외롭게 산대요. 외롭게 사는 건 누구죠? 바로 화자란 말이야. 내가 천년을 외롭게 산들, 또 천년을 외롭게 산들, 그 믿음은 끊어지겠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 나는 영원히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아까 얘기했지만 요 바연 같은 경우에는 고르실 때 많이 쓰여졌던 구절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용적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 되게 고르실 때 사람들 좀 멋지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있긴 하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이 시에 가장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여기다. 그쵸? 여기 부분 가장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좀 해주냐면요.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이 됐죠. 여기 보면 후렴구들이 있단 말이야. 유력하신님 여기다, 유력하신님 여기다. 후렴구인데요. 원래 후렴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고요. 주제의 의미하고도 관련이 있다.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떻다. 마지막 주제 연을 골라라. 그러면 바로 여기 마지막 6년 부분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석이 있고요. 일요일 오면 선생님이 프린트 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 안 했어. 반어나 역설은 얘기했는데 요건 얘기 안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화자는 지속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론 뭐 역설, 반어, 뭐 과장, 반복하고 있지만요. 요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뭐 하고 있냐? 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싹이 났어. 그럼 나는 하겠다가 아니라 뭐가 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싹이 난다면, 꽃이 핀다면, 헤어진다면, 세풀을 먹은다면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더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어? 반대로 얘기한 거죠.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별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도 이것도 얘기 안 했어. 이 시를 굳이 나눈다면요. 서사, 본사, 결사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앞전번에 배웠던 제망매가에서는 어떻게 했어? 기, 서, 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1년은 태평성대가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본사는 아까 2연부터 5연까지. 그죠?
그리고 6년은 여기는 그것도 포함해주세요. 구술 나왔던 부분들도 포함해서 마지막에 다짐을 다루고 있다. 서사, 본사, 결사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문제가 풀려져 있는 건데요. 표현 발상이 유사한 거래. 답은 2번인데 표현 발상이 일단은 역설이나 아니면 반어나 아니면 가장 또는 가정 이런 거를 일단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4번이라고 했대. 마음봇으로 그리운 부처 앞에 절하는 몸은 벽계가 없어지도록 이르러라. 이런 부분 있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프린트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